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연세대학교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의 범인은 피해 교수의 학과 대학원생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교수에게 불만을 품고 저지른 범행이라는 건데요. 아직까지 어떤 측면에서 불만을 가졌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교수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다는 건 용납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각박해지고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대학가의 풍경이 바뀌어가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교수에게 테러를 시도한다는 사실 자체는 그 유래를, 세계에서의 유래를 찾기 힘들 거라는 생각입니다. 사제지간이라는 단어가 무색해지는 세상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식의 사건 정말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밤새 들어온 소식부터 알아보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9일, 6월 29일이죠. 30일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죠. 네, 청와대와 그 백악관이 이제 동시에 발표를 했죠. 예. 한미 두 새 정상 간의 첫 정상회담입니다. 당장은 그 발등에 불격이 되고 있는 이 사드 문제, 그리고 북한 핵 문제, 한미 FTA와 그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 문제, 이 고난도 문제를 놓고 서로 이제 그 말문을 열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 녹록치 않은 만남이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의 그 방미 일정은 2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로 되어 있고요. 워싱턴 DC에서 미국 의회와 그 학계, 경제계 관련 행사와 이 동포 간담회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죠. 이 강경화 그 외교장관 청문 후보자, 이 청문 보고서 채택기일이 오늘이지 않습니까? 네, 한미 정상회담 그 발표 등 강경화 그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데요. 이 국회에 대한 그 청문 보고서 그 재송부 요청 기일을 2, 3일로 그 최소화해서 이번 주 중에 임명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문재인 대통령 방미할 때 같이 갈 그 경제사절단 말이에요. 주관기관으로 상의가 선정됐다 그러죠? 그렇죠. 그동안에는 이제 그 정경련과 그 상의가 서로 맡아서 이원화해서 좀 진행을 해왔는데요. 그러나 이제 정경련이 그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그 주범으로 그 지목되면서 이 정경련은 일찌감치 경제사절단 주관기관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무역협회가 이를 대신하려 했지만 이 대한상의로 확정이 됐다고 하고요. 앞으로도 그 경제사절단 그 주관기관은 그 상의로 그 일원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방미에 이제 그 재계 청수 중에서는 누가 수행을 할까? 이것도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대기업 청수로는 그 최태원 SK 회장, 그리고 권호준 그 포스코 회장, 구자열 LS 회장 정도와 그 동행이 확정이 됐다고 그러고요. LG는 이제 그 구본준 부회장이 이제 동행하기로 했고, 삼성, 현대차, 한화 등은 아직은 유동적이라고 하죠. 예. 자, 어제 참 일들이 많았는데, 자유한국당 말이에요. 추경 예산안 심사 거부 방침을 하루 만에 처리하고 심사에 응하기로 했는데 또 문재인 대통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강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장관과 차관급 인사도 발표를 했는데 또 점심때는 국회 상임위원장단하고 오찬 회동도 갔고요. 네. 뭐 이게 몇 개입니까 지금?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네. 일단 그러나 결론은 협치는 끝났다. 야당이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그러죠. 예. 이제 그런데 협치가 언제 시작은 했었던가 이제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 어제 하루가 아니었나 싶고요. 어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바로 이제
우리 그 신율 교수님하고 이야기하면서 네. 이 추경 예산안 심사에 다시 복귀를 하겠다. 우리 방송에서 인터뷰했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뭐 이게 뉘앙스가 다르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쨌든. 제가 2번 물어봤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한국당 일단 추경 예산 그 심의 거부는 그 철회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야3당은 이 추경 예산안 그 심의부터 공조하기로 하면서 이 추경 예산안 처리는 오히려 더 난항을 겪게 되는 이런 모양새가 됐죠. 그런 가운데 이 문재인 대통령 이 금쪽 같은 시간을 더 이상 합의할 수 없다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이제 강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야권은 협치는 끝났다 이렇게 좀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과연 협치는 시작된 적이 있었던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 어제 하루였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 통일부 장관의 그 조명균 전 그 대통령 비서실 그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는 유영민 전 그 포스코 경영연구소 사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는 그 김영록 전 의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정현백 현 그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이제 교수를 각각 임명인데요. 그 중에서도 그 조명균 이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이제 주목이 되죠. 이 통일부 관료 출신이고요. 이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그 2007년 10월 남북 정상회담의 그 실무를 이제 그 주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그 남북 정상회담에도 그 배석을 했는데, 네, 이명박 정권 들어서 보직을 받지 못하고 결국 공직에서 이제 스스로 그만두고 말았는데, 이 9년 만에 통일부 수장으로 이제 그 화려하게 복귀를 했습니다. 조명균 후보자 어제 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구체적인 것은 파악해봐야 되겠지만, 개성공단 재개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일성을 터뜨렸다고 하죠. 자, 그리고요. 이 정권을 초월해서 불패 신화가 있습니다. 네. 바로 국회의원들의 중에서 이제 장관이 지명된 사람들. 이분들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이제 불패 신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자, 오늘도 그 불패 신화는 계속 이어질지 이게 주목되지 않습니까? 김부겸, 김영춘, 도종환 세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리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여기에 좀 한 표 던지겠습니다. 이른바 그 두 번째 그 슈퍼쇼일이 이제 오늘인데요. 그러나 과연 이 인사청문회 동료 의원들을 상대로 얼마나 좀 치열하게 진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그 야당 의원들은 이 동료 의원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겠다. 이러면서 그 강도 높은 이제 검증을 하겠다고 좀 벼르고는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과연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 장관 후보자들 모두 이 개인적으로 크게 지금 문제될 사안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과연 야당들의 그 검증 공세 얼마나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근데 이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금 음주운전 논란이 있고 뭐 노동 관련 논문이 없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음주운전 논란이 있는데 이분 뭐 걸린 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이제 과거에 공개적으로 좀 이 고백을 한 바 있습니다. 아하, 예. 네, 자성적인 차원에서 이제 공개 고육한 바가 있는데요. 그 안경환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 2014년 7월에 이 광주일보에 인사청문회의 그 허와실 이런 제목의 칼럼을 이제 그 실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음주운전 물음표 운 좋게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차례 있었다. 만약 청문회에서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그 정직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썼는데요. 거기에서 바로 이제 음주운전 물음표는 바로 그 자신을 향한 물음이었습니다. 네, 그 국가인권위원장이 임명됐을 때 그 2006년이죠. 그때를 이제 떠올리면서 내가 그 정식 인사청문회를 거쳤더라면 어땠을까 알 수 없는 일을 하면서 이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논문 중복게재 가능성도 이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 자기 표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계에서는 없는 이야기다. 예? 자기 표절 같은 이야기는 학계에서는 없는 이야기인데 언론과 대중들이 만드는 그 용어 이야기다. 자체가 말이죠. 네, 자기 표절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주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네. 이 남의 이게 그냥 표절은 남의 걸 훔쳐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법적인 문제가 그렇죠. 되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기 표절이라는 건 자기 생각을 다시 한번 우려먹는 거거든요. 인사청문 과정이 너무 좀 과도하게 좀 가는 건 아닌가 이런 문제도 이제 지적을 한 건데요. 안경환 후보자는 그 엄격해지는 그 청문회 기준으로 그 황희정승도 인사청문회를 그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이 청문회 그 강도를 좀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로 옳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이제 칼럼에서 강조를 했고요. 보다 그 자격을 갖춘 후보자에게
보다 성숙한 청문회를 기대한다. 이제 이런 소망을 끝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과연 안경환 후보자 본인 청문회에서 좀 어떻게 응답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죠. 솔직함인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이런 자리가 있을 줄은 아마 본인도 미처 예상치 못했을 수 있겠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금쪽 같은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다는 게 청와대 판단이라는 건데요.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이 추경을 비롯해서 여야 협치가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야의 입장 모두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여당의 입장 들어보죠.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신 교수님. 예. 이 김상조 위원장 임명 강행에 대해서 야당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네. 협치냐, 협치 포기 선언이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모든 노력을 다 했을 뿐더러 법적인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다른 계기로 달라질 것이 있느냐 향후 전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여야 간의 관계에 소위 접점이 안 생길 거라는 상황에서요. 그렇다면 이걸 그대로 둘 것이냐 아니면 야당의 주장대로 임명 포기를 해야 되는데 또는 지명 철회를 해야 되는데요. 지명 철회라는 것은 적격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될 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적어도 이 사람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는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또 다른 접점과 여야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대통령으로서는 더 이상 국정 공백을 그냥 둘 수는 없다 이런 판단을 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예. 어쨌든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김희수 후보자라든지 고민이 많았는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청와대의 강행으로 이 강경론이 높아졌다. 선택은 쉬워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어제 오히려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양쪽으로 달리는 소위 자유한국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에서 자유스럽지 않다라는 논평이 나왔고 야당에서도 다 같은 입장은 아니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오히려 좀 더 뭐라고 할까요? 임명 과정에서부터 임명에서부터 청문회, 후보자 지명에서부터 청문회, 임명까지 과정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는 요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임명 강행이라는 표현을 지금 언론들이 쓰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임명하는 게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과거 정권에도. 그죠? 네. 박근혜 정부 때는 9분이 임명을 이렇게 했었죠. 예. 자,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1차 임명 시한 오늘 끝나죠. 근데 이제 밤새 한미정상회담 날짜도 잡혔고 지금 이제 경제계에선 누구 간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결국은 강행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야당이 끝까지 반대하고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는 사실은 어제도 반기문 총장이 지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재 있는 윤병세 장관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역대에 있었던 외무부 장관들이 다 동의하셨습니다. 지지하셨고 이것은 강경화 후보자에 임명해주지 못했다.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겠다는 야당의 주장의 근거가 능력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 능력의 문제는 이미 좀 국민의 눈높이에서 통과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그런 어제 반기문 총장의 어떤 지지 선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오늘도 그런 논의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야당 같은 경우에 강경화 후보자마저 임명을 강행하면 상상치 못한 저항을 맞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네, 근데
저희도 참 곤욕스러운데요. 이런 부분이 참 곤욕스러운데, 방금 우리 신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한미정상회담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국과 네. 미국의 동맹관계에서 보면. 그런데 외무부 장관 없이 이것을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또 다음 달에 7월 달에 G20 실무회담을 서울에서 엽니다. 근데 여기는 IMF라든지 OECD라든지 모든 경제 차관급들이 100명 이상 모이는데 이런 것도 저희가 지금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위 국회에서의 정치 싸움 힘겨루기보다는 국정 운영이 안정적으로 되기를 저희는 더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야당은 지금 정부의 장차급 인사의 대부분이 대선 공신, 보훈 인사다. 이런 부분도 비판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좀 표현을 달리 해보고 싶은데요. 이것은 보훈 인사라고 하는 것보다 전 정책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인사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요. 대부분 이런 분들이 캠프에 있었다거나 또는 이제 과거부터 오랜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런 표현을 코드 인사라고 저희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코드 인사라는 것은 역량과 능력은 안 되는 분들이 가깝다는 대통령이나 캠프와 가깝다는 이유로 되는 것을 코드 인사라고 지적했었는데요. 저는 김상곤 교육감 같은 경우에도 이미 경기도 가장 학생들이 많은 경기도 교육감을 2차례나 지내신 분입니다. 네. 충분히 능력과 실력이 된다. 다만 이분이 그럼 캠프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라면 오히려 저희는 역설적으로 이제는 좀 중간에서의 계속 사람을 찾을 문제가 아니라 한쪽 캠프에 있었고 그 정권을 창출했다면 책임지고 이 정부와 함께 본인의 거취를 걸고 한번 일을 해보는 것도 오히려 더 일관적인 정책과 철학을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대혁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요? 네, 비슷한데요. 사실은 개개인의 후보자들이 아직 청문회 전이라서 본인들이 적절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고 검증이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분 한 분을 저희가 다 이렇게 다 따로따로 설명하기는 어려웁니다만 크게 보면은 같이 정책을 했고 철학을 했던 분들에 대한 것은 반영이 좀 됐으면 하는 정책 인사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 다만 우리 신 교수님이 아마 말씀을 이런 부분에 좀 부적절한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라면 청문회 이후에 또 한번 이야기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저희는 매일 모시고 싶어요. 예. 근데요, 이게 추경이 지금 더 어려워진 거 아니에요? 이런 분위기 때문에? 맞습니다. 추경을 연기하는 것 야당에서 이제 그런 주장들이 좀 나오는데요. 저희는 청문회는 인사청문회대로 또 추경은 추경대로 정부조직법은 정부조직법대로 사안을 맞춰서 합리적인 토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추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신 교수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역대로 추경을 신청해서 통과되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국회에서. 다만 시간의 문제였습니다. 짧으면 20일 길게는 90일까지 늘어졌었는데요. 더군다나 이번은 추가 경정 예산안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까지 방문해서 이례적으로 프레젠테이션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노력을 좀 생각해 주신다면 야당도 추경 심사를 하면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같이 풀어나갔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제 야당에서 주장하시는 부분들이 일자리 자체, 공공 일자리 늘리는 것에 대한 반발 부분인데요. 이런 것들도 사실 대선 공약 때부터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토론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본질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훼손하지 않는 한 충분히 여야가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지금 어쨌든 수정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일부는 수정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부분은 아닙니다만 일부는 수정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요. 지금 우리가 협치 얘기를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협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견제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견제요? 견제. 견제. 예. 그러니까 이제 견제와 협치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에서는 여당도 그 균형점을 인정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도 동의하고 있고요. 예. 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협치가 무엇 하나 해결해 줄 테니 무엇 하나 풀어달라는 식이거나 아니면 몇 명의 장관 중에 한 명은 떨어뜨려야 된다라는 것을 협치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저희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은 여야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같은 지점을 찾아서 같이 운영하고 또 문제점을 풀어가고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견제나 또는 토론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네. 이게 뭐 주고받는 식의 협치는 좀 과거의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희망사항 말고요. 실제로 볼 때 지금 장관 후보자들, 임명된 장관 후보자들이 다 청문회를 무사히라기보다 청문회를 문제없이 통과할 거라고 보십니까? 100% 다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근데 이제 다만 그런 노력을 국민들한테 소상히 밝히고 예. 모든 분들이 저희들의 희망사항으로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과를 시키고 싶지만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거나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여당도 반대할 것입니다. 예. 정부 조직법 논의를 위한 여야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얘기도 나왔던데 이게 네. 무슨 협의체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박근혜 정부 초기 때 예. 저희가 정부 조직법에 여야 협의체가 가동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 무난하게 정부 조직법을 통과를 시켜드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보면 각 당의 원내 수석 부대표랑 정책위장 또 행안위 간사가 구성돼서 그 당시에는 6분이었는데 지금은 좀 아마 숫자가 당이 많아졌기 때문에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일을 좀 진행해보고 또 직전에 정부에서 했으니까 여야가 바뀌었어도 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저희들의 제안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이 여소야대 정국이라는 거는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 야당이 뭘 바라느냐 이런 부분을 좀 여당이 간파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지지율도 막 그냥 막 헐헐 날잖아요. 더불어민주당. 그죠? 근데 그런 상황일수록 야당의 존재감을 인정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교수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실제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치,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야당의 존재감 자체를 이렇게 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요. 또 네. 그런 자세도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교수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딱 한 달 전에 대통령을 만났을 때 모든 야당이 대통령한테 주문한 것은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라고 주문했습니다. 예.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 어제 상임위원장을 대통령이 청와대로 초청했는데 예. 야당은 안 가신 정당도 있어요. 참석하지 않겠다. 지금은 오히려 저희가 야당에게 소통을 하자고 지금 조르고 부탁드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한 달 만에. 그러니까 과거에 야당들이 대통령 만나서 논의하자 이렇게 하지 지금 대통령과 여당이 만나자고 논의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하면 이미 야당의 존재감과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충분히 배려하고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보고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당 지도부하고 대통령하고 만찬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자, 그런 김에 여당이 좀 대통령한테 말해요. 야당 지도부하고도 좀 만찬을 가져라. 이런 건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지금은 제가 참 이런 말씀 드리면 외람되는데 그런 건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또 청와대도 그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면 같이 좀 나와서 주장도 본인들이 하실 수 있거든요. 예. 이런 인사청문회 될 때 이런 문제가 있다. 예. 대통령이 이런 거 대고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좀 오히려 와서 해주셨어야 되는 거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소통의 문제에 있어서는 적어도 피하거나 예. 저는 또 애둘러 갈 생각이 없습니다. 함께 늘 하겠다는 입장이니만큼 이런 부분을 야당이 조금만 마음을 더 알아주셔서 적극적으로 같이 해주셨으면 한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한 주간의 딱 중간 수요일이죠. 7시 40분 25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수요일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연 캐스터.
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한 주의 중간을 지나가는 지금 곳곳으로 이동량도 많고 또 사고 소식도 많이 들리는데요. 올림픽대로 따라 공항 가는 길 한남대교와 반포대교 사이 2차로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 구간으로 조심 운전하셔야겠고요. 송파대로는 석촌역에서 잠실대교 남단 쪽으로 더디게 통과하고 있고요. 양재대로는 서남나들목에서 염곡사거리, 반대쪽으로는 수서나들목에서 구룡마을 쪽으로 차 간격 좁힙니다. 끝으로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으로 일산나들목 진입로에서도 승용차가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좀 있습니다. 안전하게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저희가 앞서 일부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서 지금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번엔 야당의 입장 들어볼까요? 바른정당 당대표 도전 선언을 한 하태경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하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하태경입니다. 예. 자, 결국 임명을 강행을 했습니다. 금쪽 같은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다. 이 이유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 야당이 잘못했다고 봅니다. 야당이 잘못했다. 야당이. 예, 야당들이. 왜냐하면 김상조 후보자는 가장 큰 결격 사유가 이제 아내 이제 부정 채용 의혹 문제인데, 그 문제는 여당에서도 감사원 감사해주겠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네. 합의를 했고, 아하. 또 어쨌든 아내 문제에 본인이 개입했다는 어떤 직접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 본인의 문제는 어쨌든 현재까지는 아닌 상황이라서 저는 야당들이 김상조 청문 보고서를 합의해주는 게 저는 타당했다고 생각하고요. 예. 야당이 지금 보면 거의 흠결이 하나라도 나타나면은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건 또 이유는 있습니다. 그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께서 5대 원칙이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5대 원칙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이걸 절대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을 그대로 반복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원칙을 제시했더라도 그건 그냥 참고사항에 불과하다. 이 정도 시각을 가지고 앞으로 청문회에 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정자문위원회는 두 개를 더 한다는 거니 음주운전하고 성추행 문제, 성범죄 문제 이거를 더 추가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5대 원칙 절대화는 반대하면 이 추가도 반대하시겠네요? 그건 아니고 윤리적인 문제를 윤리적인 문제. 1차적으로 능력 문제인데, 예. 2차적으로 윤리적인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 그러니까 정말 이 나쁜 사람이다. 네. 윤리적으로. 이런 사람은 안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과거에 주로 많이 있었던 위장 전입이라든지, 그리고 또 대한민국 사회에서 좀 그동안 관대해왔던, 특히 박사학위도 아니고 석사학위의 표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까지 다 잡아내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성범죄, 이거는 아마 그런 사람은 추천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여태까지 없었으니까요. 음주운전은 조금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에서도 공천할 때 음주운전 2번 이상인가 하면 공천 박탈 사유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은 또 구체적인 케이스를 좀 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5대 원칙 절대화에는 반대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지금 지명돼 있고 이제 청문회를 기다리는 후보자들 중에 문제가 절대화를 안 한 상태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분이 있다고 봅니까? 저는 김희수 후보자는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희수 후보자는 헌재 소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태까지 대한민국이 안정적으로 큰 위기 없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헌재가 굉장히 균형적이고 국민의 공감을 얻는 결정을 해왔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헌재 소장이 굉장히 편향된 사람이다. 이러면은 사법부의 독립, 권위가 굉장히 침해를 받고 대한민국이 안정성이 저는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김희수 후보자는
소수 의견 많이 낸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을 보면 뭘 제대로 알고 판단하는 사람인지, 예를 들어 통진당 사례는 제가 잘 알거든요. 근데 통진당 판단한 걸 보면 과거 통진당은 이석기 맹목적 지지파와 이석기 단순 지지파 두 파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데 마치 통진당이 이석기 지지파와 반대파로 나눠져 있었던 것처럼 기술을 하고, 그래서 통진당이 민주주의 심화에 기여한 부분도 있다. 통진당 찬양하는 발언까지 하고, 이 부분은 좀 의견이라기보다 일단 팩트를 무시했거나 잘 모르고 판단하는 사람이다. 이런 편향된 사람이 헌재 소장을 하면 어쨌든 사법부 자체의 권위가 흔들릴 수 있다. 굉장히 우려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강경화 후보자는 이제 한 두 가지 문제점인데요. 북핵 이런 4강 외교를 잘 모른다. 상대적으로 지식이 딸리긴 할 텐데, 대신에 인권이나 인도적인 부분을 상당히 이 부분 전문가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장관 뽑을 때 모든 분야에 다 100% 전문가는 없어요. 특정 부분에서 잘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국영수 과목이 있으면 보통 한 과목 잘하면 다른 과목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부분에서 능력이 입증되면 다른 부분도 금방 적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강경화 후보자의 자격은 있다. 물론 장관 수행하면서 또 잘못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그때 또 비판해야 될 문제고, 자격까지 없다라고 보는 거는 좀 과다하다고 보고, 사실 여태까지 외교부 장관 핵 문제 많이 안다고 해서 핵 문제 풀린 게 있습니까? 94년부터 지금 20몇 년 동안 악화되기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권을 중시하는 이런 외교부 장관의 새로운 접근법도 좀 한번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하태경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야당 입장은 협치는 끝났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협치는 제가 계속. 제가 대표가 되면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야당이 과거처럼 묻지마 반대하는 마이너스 야당이 돼서는 안 된다. 플러스 야당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정부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대한민국 성공을 위해서 뛰고 있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야당이 플러스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정부가 잘할 때는 화끈하게 도와주고 못할 때는 세게 반대해서 그걸 바꿔가지고 대한민국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야당의 역할이죠. 여태까지는 정부를 실패하게 만드는 게 야당의 역할이다. 이런 잘못된 관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민주당 때부터. 그래서 정부의 실패를 우선해 두지 말고 대한민국의 성공이랑 큰 그림을 우선해 두면은 그런 플러스 야당이 돼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보수가 세대 교체가 돼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거 역으로 얘기를 한다면 지금 야당 행태가 묻지마 반대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전부 다 반대 아닙니까, 지금. 이낙연 총리부터 김상조, 강경화. 일단 반대하고 본다 이거죠. 네, 다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누가 정말 생각하는 문제인지 저는 그 네 사람 중에서 여태까지 김희수 후보자만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저처럼 접근하면 나머지 저 사람은 괜찮아 해주고 김희수 후보자 반대하면 국민들이 저건 정말 문제가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낄 텐데 지금 제가 볼 때 김희수 후보자가 제일 심각한데 이건 묻혀가지고 국민들이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추경이나 정부조직법하고 이 장관 청문회 이후에 임명 문제하고 이게 연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겠네요. 그죠? 연계해서는 안 되고요. 추경 말씀하셨으니까 추경 문제도 접근법을 달려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공무원 일자리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매년 앞으로도 돈이 더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래의 돈이 예산 하마처럼 들어간다는 건데 그 핵심이 뭐냐면 공무원 호봉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10년 지나면 거의 1.5배 뛰고 월급이 20년 지나면 더블로 뛰고 이렇게 됩니다. 30년 되면 3배로 뛰고. 그러니까 이 공무원 한번 채용하면은 앞으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는 건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호봉제 폐지를 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년 횟수가 지날수록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문제를 더 키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 공무원들이 반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타협을 하자. 기존 공무원들은 그대로 두고 신규 채용하는, 이번에 신규 채용 아닙니까? 신규 채용하는 공무원들은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으로 바꾸는
공무원 제도 대개혁을 함께 논의한다. 연금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공무원 연금이. 저도 똑같습니다. 연금은 사실 노후 월급이기 때문에 예. 신규 공무원에 한해서는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해 나가는 이런 공무원 제도 개혁의 계기로 이번에는 사실 시험 보고 이런 것 때문에 한 80억인가밖에 안 되거든요. 예. 내년부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올해 예산은 제가 볼 때 큰 문제는 아니고 내년부터 돈이 좀 적게 들어가게 이런 공무원 제도 대개혁과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 거를 같이 연계하자. 네, 연계해서 한번 논의하면은 돌파구가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 시간이 좀 많진 않거든요. 자, 하태경 의원께서 대북 전문가시기 때문에 여쭤보는데 조명균 후보자가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습니다. 개성공단 재개 입장을 밝혔고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개성공단은 저는 그렇습니다. 핵실험을 더 이상 안 한다. 그럼 전 재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금강산, 그러니까 비핵화 핵이 없어야 개성공단 재개한다. 이거는 남북 경제교류 하지 말자는 이야기랑 똑같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볼 때 핵실험을 안 한다는 정도만 확인이 되면 경제교류를 하는 것이 옳다 생각하고, 또 핵실험을 하더라도 그 비경제적인 교류 있지 않습니까? 무슨 체육이라든지 뭐 민간의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진행하는 게 옳고, 그럼 오히려 우리가 우위에 설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자 그러는데 북한이 반대하는 최근에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전 세계가 북한을 비판할 거거든요. 한국은 뭐 적절하려고 그러는데.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중국도 우리 편으로 당길 수 있습니다. 중국도 그 남북한에, 왜냐하면 이게 좀 안정적인 모습을, 안정적인 한반도를 원하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